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참 주식시장의 모습 이상해요. 그죠? 미국은 뭐 정말 최정점을 찍고 일본도 최고점을 계속 갱신하는데 우리는 또 유독 그렇지 않은 모습. 도대체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나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상승장을 계속 주장하시는 또 머리도 상승장에 머리를 세팅하고 오신 이래학 대표님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볍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래학입니다. 현재 달란트 투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사이다 경제의 지금 콘텐츠 최고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 산업지도 2024-2025 개정판을 출간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지도 이 책의 기초에서 많은 분들이 책 안 봐도 되니까 좀 제발 이 영상만 보고 어떻게 투자 의사결정해야 될지 좀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채널 주인으로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나라 코스피 왜 그래요? 이거부터 갈게요. 왜 우리나라 코스피 물론 저도 저의 생각이 있지만 대표님의 생각을 좀 여쭐게요. 일단 가장 표면적으로 가장 많이 드러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중국 이슈가 좀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를 점점 줄인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큰 포션이고 이거 한 번에 줄인다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큰 손들의 유동성이 뭔가 이제 신흥국 중시로 뭔가 흘러 들어올 때도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아시아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일본이라는 또 그런 지역이 있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도 좀 많이 반등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연초 딱 시작하자마자 거의 증시가 한 2,400까지 빠졌다가 최근엔 다시 많이 올라와서 다시금 작년 말에 기록했던 최고치를 장중엔 한번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약간 좀 뒤늦게 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가 중요한데 일단은 전일 발표된 ISM이 아니구나.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제조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상회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발표하는 그런 PMI 지표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아요. 물론 이제 ISM PMI가 더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은 부정적인 건 없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달란트 투자에 몇 년 전부터 출연해서 이런 말씀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코스피의 레벨이 가장 저점 은 22년 10월 11월 이 말씀 여러 번 드렸고 맞아요. 그리고 23년의 주가는 22년보다는 낮다. 그러나 2500선 언저리에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2024년은 또 23년보다는 좋을 거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에 좀 관심을 갖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한국 주시장 왜 이런가 이런 것을 잠깐 규명을 했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는 토론이니까 저는 왜 우리나라 주식은 잘 안 가나 하는 부분을 어떻게 규명했냐면 비슷한 말씀 잘해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고 실물 경제적으로 하나는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아요. 실물 경제적으로 특히 수출이라는 면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과 일본의 주력 수출 품목이 유사해요. 근데 엔저 때문에 일본은 수출이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경합도가 높으니까 수출에서 밀려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과 의존도가 높으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중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금이 이탈할 때 우리나라도 같이 이탈해요. 심지어 중국에서 이탈할 때 이탈된 자금이 일본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빠져서 이동해요. 그러니까 일본과는 또 경합도가 높으니까 일본이 주가가 잘 나갈 때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라고 좀 생각하고 다만 또 저는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일 때 지금처럼 꺾이는 구간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인 거고 물론 실적이 뒷받침되면 이게 견뎌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맞물린다고 생각해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솟구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 솟구치는 구간에는 또 주식 레벨 자체가 또 올라갈 수 있고 밸류 프로그램까지 또 겹쳐지면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밸류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자금의 또 흐름을 좀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비슷하게
24년의 주식의 흐름은 23년보다 나을 것이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제 궁금한 게 바로 유망 섹터예요. 특히 대한민국 산업지도라는 이 책에서 유망 섹터, 뭐 산업별로 막 분석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유망 섹터 이거 하나는 나는 꼭 추천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스토리 내지는 그 펀더멘탈적인 그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지만은 저는 네. 약간 좀 계량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약간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주식은 사실 기대감으로 오르는 측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네. 그거와 현실 간의 괴리가 항상 그 가치와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키거든요. 네. 기대감이 높으면은 사실 일반적인 그런 가치보다 더 많이 주가가 상승하기 마련이고 네. 반대의 경우 만약에 기대감이 너무 낮다라고 한다면은 언더슈팅을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네.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는 약간 제약과 바이오 내지는 인터넷 쪽 그런 쪽에서 좀 긍정적인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제약, 바이오, 인터넷. 쪽. 네. 네. 그 두 개 쪽에서 긍정적인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고 네. 그 배경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제가 이제 통계를 내봤어요. 연초에 그 섹터별로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익 증가율 그런 관점에서 좋게 예상하는 그런 업종을 한번 쭉 산출을 해보고 실제로 그렇다면은 연초에 그렇게 이익 증가율이 높게 예상이 되었던 업종들이 그 1년간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느냐라고 봤을 때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은 상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좋다고 예상을 했는데 하락하는 건 아닌데 좋다고 예상했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거의 그냥 상관계수가 0에 수렴해요. 0에.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사실 연초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런 상관성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약간 컨센서스가 되게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요 두 개를 가지고 연간 계속 통계를 내봤더니 네. 오히려 컨센서스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쪽이 1년을 놓고 봤을 때 주가는 더 좋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저평가받는다는 뜻인 거죠. 소외되어 있는 거죠. 아, 사실 예. 밸류에이션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죠. 확실히 좀 소외되어 있는 쪽에서 오. 반등이 잘 나오는데 근데 연초에도 좋다라고 했던 업종이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오른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네. 언제냐면은 2006년도, 2007년도, 그 다음에 2017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입니다. 네. 이때 이제 공통점이 뭐냐? 예. 경기가 좋았고 경기가 반등하는 구간이었고 주식시장이 상승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도 중반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신흥국 경기가 정말 좋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몇 년간 랠리를 펼쳤는데 그때가 바로 한 2006년도, 2007년도였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서 세미 상승장이 옵니다. 네. 그리고 2020년도는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풀면서 그때 이제 막 올라갔죠.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연초에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이 더 가요.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왜냐면은 경기가 턴하는 구간이니까 당연히 그 좋아지는 업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실제로 실현이 되면서 내년 내지는 내후년까지 그림을 보고 가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 본다면은 그냥 박스권 내지는 하락장이거든요. 그때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제약과 바이오라든지 인터넷 이런 쪽에서 좀 기대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약간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를까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반드시 그런 건 예, 아니죠. 그래서 예. 제가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업종별 이익 증가, 이익 증가가 최소한 2년 이상 이어지는 케이스, 그리고 그 같은 기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 봤더니 이익 증가 1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90% 걸러요. 나머지 10%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사실. 네. 매크로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기가 뭐 꺾이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익 증가 2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종목 중에서 4종목만 올라요. 6종목은 빠집니다. 근데 3차, 4차, 5차로 가면은 그 확률이 높아지긴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이익 증가 2차 년도에 와서 보면은 그때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악유가 맞는 게 우리나라가 뭐 아시다시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네. 근데 그거보다 그 코스피 시가총액 3위를 딱 세어보면은 대부분 다 수출입니다. 훨씬 더 대외 변수에 민감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좀 내수 비중이 높은 게 네이버 정도. 뭐 현대기아차도 사실 해외 비중이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대외 변수에 더 민감하고 전반적으로 최종 소비재를 판매한다기보다도 중간재를 팝니다. 그러니까 약간 시클리컬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익 증가가 뭔가 탁 나왔을 때 최소 3년 이상 가기 힘들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3년 이상 가기 힘들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2년 정도 이익 증가가 되면은 사실 그 다음에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파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다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망 업종을 고를 때에는 먼저 약간 시장의 기대감이 좀 빠져 있는 그런 업종이 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네. 작년에 일단 좋았어요. 작년에 너무 좋아가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런 업종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제외해서 봐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네. 제약바이오 여기가 좀 좋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좋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다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기업 사례 몇 개, 인터넷 섹터의 기업 사례 몇 개만 혹시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하실 수 있다면. 뭐 대표적인 인터넷 중에서는 네이버, 카카오도 있어요. 사실 펀드멘탈적으로 네이버가 더 우량하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LLM이라고 해서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챗 GPT가 이제 완전히 축포를 터뜨렸잖아요. 네. AI에 대해서. 네이버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이제 비할 바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뭐 매개 변수라든지 그런 것도 한국어 단에서는 가장 뭐 탑이고, 네이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이요. 네. 딱 두 곳밖에 없어요. 미국, 중국.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치면 뭐 우리나라도 있는 우리나라도 편이긴 하죠. 있는 편이죠,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포탈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사실. 전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미국이 대부분 다 장악을 막상 하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러네요. 없습니다. 진짜 네. 없습니다. 근데 글로벌리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도 이 세 곳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어차피 내수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라든지 일부 남미 국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그리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1위죠. 네. 그러니까 은근히 약간 글로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편에 속해긴 해요. 그럼요. 물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뭐 그런 쪽이랑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네. 근데 이게 어차피 나중에는 데이터 주도권이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AI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서운 배경이 뭐냐면은 그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훨씬 더 고도화될 수 있는 AI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대로 가만 냅두면은 뭐 중국은 완전히 폐쇄 국가니까 거긴 논외로 치더라도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다 미국에 종속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네이버가 그런 부분을 잘 파고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뭐 AI 협의체 논의할 때 네이버가 참여를 한다든지 약간 너희 데이터 주도권을 인정해 줄게 하면서 사실상 들어가는 거죠, 그 빈틈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봤을 때 뭐 펀드멘탈 관점에서는 또 AI 관점에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주가는 최근에 보면 카카오가 많이 반등을 해요, 보면. 예. 근데 카카오는 뭐 그렇다면 펀드멘탈적으로 뭐 좋은 게 있느냐? 사실 뭐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닌데 그냥 이런 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에서 2등하던 친구가 예. 갑자기 공부를 못 해가지고 뒤에서 2등을 하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죠. 그래서 사실 주가가 그래서 한 4분의 1 통만 났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느 정도 슬슬 올라오는 정상화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간만 해도 이제 좀 살아났나 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몰리는 거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주가 반등은 카카오가 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 카카오에 강연을 다녀왔어요. 가서 이제 실무진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카카오 전체적으로 위기 관리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이 까먹은 부분들이 다시 이제 돌아가는 과정, 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부분 생각을 못 했는데, 인상적이네요. 세계적으로 빅테크 플랫폼을 나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름 내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그렇지만 미래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카카오가 일본의 사업장이 있고요. 중동,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으로 지금 회의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실무진들이. 그리고 역시 다른 남미나 뭐 북미는 물론이고 계속 이렇게 해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저도 관측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향성도 우리는 의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빅테크 플랫폼 얘기까지 했으니까 24년 경제를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주인공은 AI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 빅테크 플랫폼들이 AI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쟁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AI 서비스를 하려고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게 AI 반도체인 것이고, 또 AI 반도체가 구동하기 위해서는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또 필요한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AI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밸류체인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엔비디아가 반도체 업계에서 최대 매출액을 보였고요.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1월부터 1월까지죠. 이게 지난 분기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고 역대 최고치고 그리고 심지어 AI 서비스가 이제 티핑 포인트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실적이 끝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방금 그 말씀드린 그런 논리적으로 약간 시장의 기대치와 현실과의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올해는 제약바이오랑 인터넷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는 그 반도체를 꼽았어요. 그래서 네. 작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기대감이. 예. 근데 실제로 반도체가 작년에 뭐 2차 전지와 함께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걸 원인은 뭐냐면은 그 AI가 촉발된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런 경제 붕업 효과라든지 뭐 수요 창출 효과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AI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분위기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네.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투자 관점에서 주가 상승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올해는 작년처럼 막 그렇게 화려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실물 경제랑 자본시장이 같이 맞물려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반도체도 재고지수로 보면 그 재고율을 제가 직접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통계청에서 그 재고율 데이터를 왜 공표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데이터 몇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재고율을 계속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재고율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그만큼 오르고요. 낸드나 뭐 D램 다 가격이 오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는 게 또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구동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HBM이라는 영역에서 세계 시장의 한 95% 이상을 차지하니까 당연히 이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적이라는 면에서, 매출액이라는 면에서. 근데 그런 것은 그런 거지만 자본시장에서는 돈을 소위 태운다라고 표현했을 때, 나 주식 투자 더 늘려야겠어 라고 했을 때 이미 비싸진 그런 종목에는 상대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대표님의 의견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간적 격차를 두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이 혹시 어떠세요? 약간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봐야 되긴 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고 지금은 막 당장 내일도 막 10% 오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간은 뭐냐면 연간 단위로 보는 거예요. 2024년. 당분간 더 오르겠죠? 근데 그게 2024년 연간 쭉 이어질 것이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AI 반도체 가장 큰 수혜 우리나라에서 꼽자면 SK 하이닉스죠. 그 HBM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가장 그 하이엔드 모델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전체적인 HBM 시장으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은 사실 최고사양 네. 뭐 엔비디아의 칩에 들어가는 HBM은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주가가 완전 차별화되어 있어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촬영일 당일날 16만 원 뚫었더라고요. 네. 그 최고점 지금 경신을 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최고점이 2021년 1월에 기록한 96,800원이에요. 한참 못 미쳐요 아직도. 네. 7만 원대 한 초중반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현재로서는 막 다 같이 좋아진다?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확실히 지금 AI 중심으로 좀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럼 삼성전자는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HBM 경쟁에서 좀 밀렸단 말이에요. 밀렸죠. 그리고 그 펀드멘탈적인 재무적인 요소만 놓고 봤을 때도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간에 지금 빠르게 반등하기 힘들어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해도.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올해 예상 실적을 보면은 작년에가 아마 한 영업이익이 6조인가 7조인가 했을 거예요. 올해는 32조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가 아마 40조대 중반 후반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적 엄청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삼성전자가 경기가 좋았을 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50조 중반을 했고요. 영업이익 관점으로. 2021년에도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51조 6천억이었어요. 삼성전자가. 네. 근데 삼성전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32조예요, 현재. 그 다음에 내년에가 47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 반도체 호황일 때, 즉 2021년과 2018년 이익보다 낮아요, 이게.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2021년 당시와 2018년 당시의 금리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차피 이제 그 시장 금리가 네. 어느 정도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에서 줄 수 있는 멀티플, 배수라고 하죠. 맞아. 그게 결정이 되고 당연히 금리가 낮아져야지 예. 더 멀티플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펀더멘탈적인 뭐 그냥 수치적인 거를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거죠, 지금. 네. 과거보다 이익 레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익 레벨이 뭔가 좀 더 높아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삼성전자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이제 수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멀티플, 배수를 얼마나 줄 거냐.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배수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HBM이라는 그런 새로운 메모리 시장에서 주문형 반도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주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뭔가 이익 레벨이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배수를 더 줘야 돼요. 근데 그 배수가 뭐냐면은 마찬가지죠. HBM에서 SK하이닉스에 밀렸는데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어차피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엔비디아의 GPU, 그 다음에 HBM 이거를 한 대에 묶어서 패키징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TSMC가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는 HBM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있잖아요. 예. 아직은 뭐 성능은 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HBM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GPU랑 같이 묶어서 하나의 그런 모듈로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양산에 성공을 하고 네. 의미 있는 고객사를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멀티플이 확 올라갈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 충족이 되어야지만 뭐 8만을 넘어서 뭐 SK 하이닉스는 이미 이제 최고가를 넘어섰는데 9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아직은 잘 안 보여. 그 아직은. 패키징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는 뭐 기사도 나온 적이 없고 당장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 어려운데 그죠?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HBM이란 영역에서 정말 독보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다른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그 반도체 내에서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 좋은 포인트네요. 우리 독자분들이 상대적으로 제 채널에서 거시경제나 뭐 지정학적 흐름이나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셨다면 오늘 이렇게 산업 섹터나 자본시장이나 이런 여러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도 위태위태하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그 긴장감 이거 같은데 중국 경제가 뭐 굉장히 좋지 않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이 지정학적 분위기를 좀 어떻게 규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제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고 대신에 저도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네. 그쪽 분들과 많이 얘기를 해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쪽 시나리오가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구나.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너무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예. 일단은 그건 약간 극단적인 시나리오죠. 네. 그죠? 그렇게 한다라고 침공한다. 했을 때, 그렇죠. 뭐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극단적인 시나리오고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이 잃을 게 많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일단 전쟁은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뭐 대만의 GDP는 뭐 30 몇 % 감소를 네. 하고 우리나라도 20 몇 % 감소한다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게 없습니다. 진짜 네. 좋을 게 없는 거고. 근데 그렇다면은 중국은 과연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할 가능성 낮다라고 했는데 잃을 게 별로 없어지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중국 경제가 안 좋잖아요. 예.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진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중국의 인민들의 예. 이 분노, 그렇죠, 엄청나게 들끓겠죠. 그렇겠죠. 공산당에 대한 그런 그렇겠죠. 부분이.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뭐 우리나라 뭐 완전히 그냥 같은 뭐 동맹 이런 개념 잘 동족이 아니라 완전히 그런 개념을 없애버리고 각각의 그런 분단된 국가로 뭐 인정을 하고 통일한 용어 삭제하고 뭐 우리나라를 완전 주적으로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내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용도라고 많이 해석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 정도까지 간다면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렇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여기에서 사실 그냥 경제가 그냥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약간 전반적인 그런 침체 형국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어떤 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복속을 시켜야 되긴 하니까 네. 그래서 뭐 열전보다는 아마 냉전을 쓸 것이다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 조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대만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군사훈련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괴롭히는 거죠. TSM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조달 안 되게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옥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서서히 좀 결국에는 그 대만의 그런 뭐 정치권이라든지 여론 이런 것들을 자기네 쪽으로 이제 돌린 다음에 네. 서서히 이제 병합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군요. 시나리오를 그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저도 뭐 대만 해협 공격이나 봉쇄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해서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든가 전쟁을 일으켜서 뭐 엄청난 피해를 감당하고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감당해야 될 건 분명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군사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미국도 역시 군사적으로 같이 항공모험 대령해서 나름의 스크래치가 날 수 있으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극단적인 시나리오다라고 가정하겠죠. 근데 말고 적어도 시진핑 입장에서는 하나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만을 포섭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것, 기대될 만한 것, 그 기대라는 표현 좀 그렇죠. 예상할 만한 것. 그게 어쩌면 대만 해협을 봉쇄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뭐 결과적으로는 좀 위협을 주는 거.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한 긴장감을 준다. 왜냐하면 타이완 해협을 지나는 그 해상 물동량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니까 그것을 봉쇄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경제 제재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은 또 국제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을 만들고 글로벌 물가를 끌어올리는 또 그런 요인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전개될 수 있겠다라는 그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산업 섹터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산업 지도의 저자시잖아요. 네네. 또 여러 산업 섹터를 이렇게 정밀하게 분석하는 그런 책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사실 잘 아실지 모르지만 컨설팅 업계에서 이 컨설턴트들이 그 좀 두꺼운 산업 지도 책을 사요. 실제. 근데 그거 한 권이 한 30만 원 해요. 실제. 근데 그건 이제 기관이 사는 거죠. 왜냐면 여러 스터디를 하는데 참조할 만한. 근데 그 정도의 레벨의 책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거짓말 보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산업 지도를 펼쳐놓을 만큼 각종 산업을 이렇게 다 펼쳐놓고 다 고루 이제 분석을 들어간 거 이런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지만 그래도 산업 섹터에서는 유망 산업을 몇 개만 한 5-6개 정도를 이제 분석하는 일은 하지만 이렇게 그냥 전체 산업을 흐트러 놓고 각각의 산업이 어떻게 될 건지 흥망성쇠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 쉬운 시도가 아니거든요. 그런 시도를 하신 이제 산업 지도의 저자로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를 하니까 TSMC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완 해협 봉쇄나 침공이라는 그 시나리오를 잠깐 논한 이유가 어쨌든 타이완을 침공했을 때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때 TSMC가 분명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기대하시거든요. 어떻게 혹시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TSMC 대응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뭐 TSMC 공장을 먼저 폭파시킨다. 어차피 TSMC가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폭파시킨 게 아니라 대만 내부적으로. 대만 내부적으로 네. TSMC를 그냥 폭파시킨 어차피 너희가 가져갈 건 이거 아니냐. 약간 그런 거죠, 사실. 어차피 지금 가장 그 미중 패권 갈등 간의 핵심이 반도체잖아요. 네. 뭐 첨단 AI라든지 뭐 클라우드라든지 그 다 기반에 다 반도체거든요. 요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도 실적은 엄청 좋게 나오고 뭐 그런 AI 반도체 수요 많이 늘었지만 중국 쪽은 감소했다고 그랬거든요. 미국의 그런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수출을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로 미국이 이기려면은 반도체 헤게모니 꼭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대만을 복속하려는 표면적인 이유는 같은 뭐 민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약간 이면적인 거는 TSMC가 우리를 먹으면은 우리가 진짜 이 미국을 떠나서 반도체에서도 최강국이 될 수 있다. 그런 이면이기 때문에 대만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중국이 침공한다라고 한다면은 온전한 TSMC를 너희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약간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안에 TSMC를 폭파시키는 시나리오도 하나로 가정할 필요가 있겠다. 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 뭐 대만이라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여기 와서 파운드리 공장 지어라라고 해도 TSMC는 그 원칙이 있어요. 지금 뭐 일본에도 짓고 있긴 한데 N-1의 원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3나노 공정까지 했다. 개발했다라고 한다면은 본국에선 3나노로 하는데 밖에선 4나노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다 나가버리면은 그렇죠. 사실
대만이 필요 없어질 수가 없어지니. 있거든요. 자기만의 그런 원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고수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선 최첨단을 지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대만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확답은 하지 않고 약간 신경전이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네. 이런 상당히 복잡한 그런 삼각 구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겠네요. 중국과도 이제 야 너희 쳐들어오면 TSMC 없어? 이런 것도 네. 있지만은 미국과도 당연히 미국에서 공장 지어주긴 지어주는데 최첨단 공정은 또 여기 내줄 수 없는 할 그런 수가 것도 있고 없죠. 약간 그런 역학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강력하고 어쩌면 한국 경제에게 있어서의 삼성전자의 의미보다 타이완, 대만에 있어서의 TSMC의 의미가 훨씬 더 훨씬 크니까 크죠. 뭐 정말 한 2.5배, 3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반도체 수출이 한 20% 된다라고 가정하면 타이완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한 40% 정도 차지하니까 절대적으로 그리고 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합친 결과물이니까 그만큼 TSMC 하나가 타이완에서 차지하는 그 의미는 정말 지대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TSMC의 역할이 결국 이런 대만 침공 시나리오 때 어떻게 역할을 발휘할까 결국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될까 이걸 좀 그림 그리는 것은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게도 분명히 주식시장이나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칠 테니까 근데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TSMC가 가지는 타이완에서의 의미도 있지만 TSMC가 가지는 중국에게의 의미, 미국에게의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귀하죠, 사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있는 업체들 해봤자 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할 수가 없는 없죠.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뭐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미국에서 이제 하웨이가 뭔가 자체적으로 뭔가 그 칠라던가요? 그런 네. 공정을 활용해서 화웨이 폰을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그런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기로는 이거는 약간 양산성은 없는데 약간 과시용이다 그런 평가가 네.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최첨단 공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내지는 깔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막 이렇게 막 덧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어떻게 본다면 약간 상징성으로 우리 미국 없어도 이렇게 미세화 공정해서 반도체 만들 수 있어. 약간 그런 걸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어느 한 국가가 이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모든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노광 공정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ASML이 만든 EUV가 필요한다듯이. 그리고 그렇지.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 그런 장비 업체들이 또 첨단 뭐 증착이라든지 뭐 식각이라든지 관련해서 상당히 우수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중국이 아무리 뭐 자기가 뭐 돈을 막 퍼붓는다라고 해도 일단 출발 시점이 늦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업체를 단기간에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TSMC만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그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중국이 지금 보면은 공동 부유론을 주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최첨단 그 기술에만 약간 계속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고 뭐 그런 흐름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핵심 반도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져가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미국의 셈법이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거죠 사실. 그렇겠네요. 중국이 가져가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국가가 TSMC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가져갔을 때 갖게 되는 베너핏도 있지만 이걸 다른 나라한테 줄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 TSMC를 놓고 타이완 해협을 놓고 벌이는 긴장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TSMC를 놓고 벌이는 긴장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타이완 해협을 놓고 긴장감이 조성되고 러우 전쟁은 끝나지도 않고 중동 불안 계속 가중되고 더군다나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때 나토에서 탈퇴를 한다든가 세계의 어떤 경찰적 지위를 줄인다든가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분담금 더 내라 자립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주요국들이 국방력에 있어서 미국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로피언 국가들마저도 점차 그렇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 전쟁이나 긴장감 지정학적 긴장감 이런 게 더 고조되는 분위기인데 여기에 만약에 트럼프 시대가 오게 되면 그 긴장감이 배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많은 국가들이 의사결정 내리는 게 역시 그 국방 예산을 끌어올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산 증가율은 얼마 안 됐지만 국방 예산만큼은 충분히 확보를 하는 모습. 우리나라도 그렇고 맞아요. EU도 마찬가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국방 예산을 끌어올리는 그 과정이 그대로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기 체계를 사지 않잖아요.
탱크를 사지 않잖아요. 나라가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의 방위비 지출액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방위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래서 방위 산업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뭐 세계 거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북한의 위협이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그 북한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해주셨으니까 북한 위협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그 고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어떤 북한 위협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립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 약간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좀 심각하다. 이걸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 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이제 패권 전쟁이 또 발생을 하고 최근에는 약간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40년간 세계화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탈세계화. 그렇죠. 약간 뭐 제2의 냉전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죠. 딱 구도가 뭐냐면은 이 권위주의 국가 뭐 이를테면은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뭐 북한, 그다음에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이 권위주의 국가와 네. 자유진영 간의 약간 전쟁 내지는 알력 다툼, 패권 다툼 이런 그렇죠. 것들이 구조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진영이 갈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북한 입장에서는 형님들 어떻게 본다면 러시아라든지 그렇죠. 이란도 뭐 볼 수도 있고요. 예. 중국도 사실 뭐 총칼 들고 싸우진 않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알력 다툼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편승을 해서 자기도 한번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 흐름을 타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이 권위주의 국가 간의 관성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좌시하면 안 된다.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네.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으세요. 정말 심각하다라는 그렇죠. 거.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최근에도 뭐 헌법에서 통일이라는 용어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해안 군계선 다시 긋는다. 원래 사실 6.25 전쟁 이후로 NLL 이게 이제 완벽한 그냥 해상 그런 군계선 뭐 영토를 나누는 영해를 나누는 그런 분계선이었다면은 아예 요번에 다시 긋는다라고 계속해서 뭔가 액션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얘네가 싸울 생각이고 네. 공격할 생각이었으면은 안 그런다는 거죠. 왜냐면은 나 공격할 거야. 나 너희 싫어해. 계속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기습 공격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국지적인 도발이라든지.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뭔가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 자체가 다른 목적이 있다.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북한의 내부가 상당히 불안하다. 최근에 이제 통일부에서 3급 비밀 보고서를 냈어요. 그게 뭐 네. 정확한 타이틀은 생각이 안 나는데 결국에는 이제 북한의 실태 조사예요. 네. 이게 이제 뭐 한 수년간에 걸쳐서 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 조사를 한 건데 예전에는 뭐 북한의 그런 세습 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 여론이 뭐 10% 20% 정도에 불과했다면은 최근에 이제 50%가 넘어간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외국 영상물 시청 비율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10% 미만이었는데 최근에 50%, 30%, 40% 넘어가.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서 예. 뭐 사실 해외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가요라든지 이런 거 안 듣고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인민들이 이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북한 체제에 순응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걸 슬슬 깨우치고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무슨 뭐 최근에 이제 뭐 한 10대들이 한국 드라마인가? 몽골 봤다라고 해서 12년형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를 한 거를 공개를 했어요. 영상을 봤다라고 해서.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 남한말? 뭐 북한에서는 그런 말 안 쓴다. 오빠 이런 말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이런 말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쓰는 거예요, 이게. 드라마 보고. 그래서 이런 법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기에 시엔 최대 사형. 아. 근데 사실 아시잖아요. 막 못하게 하면은 사람의 심리라는 게 더 하고 싶어요, 사실. 그렇죠. 숨어서.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부의 이런 불안한 그런 문제 같은 거를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예. 뭐 아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위기다라고 하고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실제로 뭔가 이게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을 한다라기보다도 이 내부의 불안을 어떻게든 좀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액션이 아닌가. 게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4대 세습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그 김주애를 먼저 공개를 해서 게다가 또 여성이잖아요. 다른 자식들도 뭐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 것도 미리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 4대 그 세습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런 네. 시각도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제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그 현대경제연구원은 유독 그 북한 연구센터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시 현대그룹에 현대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대아산이 뭐 했던 기업인지 아세요? 그 북한 가서 금강산 금강산 그렇죠. 관광 했었던 그 사업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연구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 연구진들이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거의 불가능한 북한 GDP를 추정하고 뭐 그래요. 네, 실제 그 추정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재밌네요. 되게 재밌죠. 네네. 예를 들면 뭐 쌀 가격을 가지고 그 쌀이 뭐 북한에서의 차지하는 그 기여도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계산해서 어쨌든 그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대리 변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로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만났고 정말 코로나19에 대응할 만한 능력이 많이 없는 나라였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그대로 충격을 많이 받았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이제 고물가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물가에 시달리면서 정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이상기후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뭐 식료품 원자재 가격도 치솟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도 치솟고 그러니까 소위 경제적인 관점에서 북한 주민이 그냥 말 그대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회적으로 봉기가 일어나는 그 지점이 기근율을 가지고 보통 표현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근율이 얼만큼까지 생겼다 하면 봉기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연구자들이 많아요. 그쪽 연구.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흥미롭네요. 기근율이 얼마를 초과하면 그 순간 소위 이제 봉기한다. 뭐 이런 연구를 많이 합니다, 실제.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 기근율이 그만큼 정말 극단적인 수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북한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임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글로벌리 지정학적인 그런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로서는 역시 분단 국가로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그런 긴장감도 또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물론 전쟁이나 이런 걸 놓고 경제적인 산업적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송구하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함의를 좀 찾아본다면 우린 경제 토론이니까 역시 방위 산업으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역시 대한민국 산업지도의 저자로서 이 여러 산업 섹터를 보셨을 텐데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방위 산업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탈세계화 시대, 냉전 네. 시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은 네. 방위 산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것도 사실 분단 국가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군수 물자라든지 무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고 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뭐 사실 이런 뭐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 그 이후로 점점점 이 방위비는 투자 안 하는 그런 쪽으로 갔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불이 나게 뭔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런 물자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북한한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란이나 네.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당연히 선택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성능은 사실 당연히 미국제가 좋겠죠.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하지만은 가격이라든지 납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정말 빨리빨리 아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또 잘 맞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당연히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이제 다 커버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 때는 미국이 전 세계의 약간 경찰관 역할 그런 거를 하려고 했다면은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바마 행정 2기 때부터는 점점 이제 미국이 발을 뺍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가 와가지고 뭔가 미국이 독자 생존하고 뭐 동맹국들 뭐 관계를 끊고 뭐 그렇게 비춰지긴 있는데 사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상관없이 미국이 점점 고립주의로 간다는 그런 여러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작년 말 기준으로 그 미국 정부의 그런 부채 규모가 34조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이제 4경이 넘거든요. 근데 대충 이제 이자율을 곱해보면은 한 4%라고 치면은 대략 한 이자가 1,600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천조국 하는 게 방위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자가 방위비를 초월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부채로 사는 나라인데 그 부채도 사실 정도껏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부채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발생하는 이자가 미국이 사용했었던 국방비를 초월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정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약간 패권국의 약화되는 신호가 아니냐.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미국도 알고 있어요. 너무 좀 과도하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우리 해줄게 했는데 점점 방위비 분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주한미군 가지고 있을 때 방위비 내라라고 하는 것도 트럼프가 막 괴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트렌드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토 막 탈퇴한다고 막 레토릭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게 말을 하긴 하는 건데 결국엔 분담비 내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공짜로 쓰지 마라. 네. 무조건 분담비 내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각국도 그런 걸 아는 거죠.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할 수밖에 없구나. 아니면 미국이한테 방위비를 더 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보니까 뭐 호주에서 뭐 군함 뭐 이슈도 있고 캐나다 잠수함 그런 수주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또 일본이랑 또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실 예전에는 미국이 중동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중동이. 그러니까 뭐 걸프 전쟁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에너지 전쟁이다. 뭐 그런 말도 있었고 더 과거로 가다 보면 1970년대 오일 쇼크 이런 것도 어떻게 본다면 이 중동과 이 미국 진영 간에 또 약간 알력 다툼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중동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최대 생산국이 됐죠. 석유에. 물론 이제 매장량은 중동이 더 많긴 하지만은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값싼 원유를 내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원유의 비중보다는 앞으로는 이 반도체, 첨단 이런 쪽 비중이 더 커지고 신재생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중동을 신경 쓸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미 진영이었던 뭐 사우디라든지 뭐 등등 여러 국가들도 미국만 믿고 있었는데 왜냐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군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산 그런 다양한 무기들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분단 국가라는 그런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그렇죠, 장점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회는 되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재밌는데 이 대한민국 산업지도라는 이 책에서 유망하다라고 추천하는 그 산업 섹터가 몇 개 있고 비추천하는 산업 섹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24년 경제전망서에서 탈세계화라는 표현을 썼고 그 탈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방위 산업의 기회가 있다라고 제 산업 트렌드 섹터에서 방위 산업을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책에서 공통되게 추천하는 산업 섹터다. 그때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넥스원 말씀을 드렸고 책 보신 분들이 또 댓글로 되게 좋게 표현을 해주셔서 저도 기분 좋고 감사한 마음인데 같이 운동 모임 하는 테니스 모임 하는 그 모임 중에 그 방위산업청 사업청 직원분들이 한 6분 정도 계세요. 한 모임에 왜 방위사업청 근처에 있는 한 클럽이 있어요. 제가 화목에 가는 그 클럽인데 거기에 방위사업청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한번 더블 체킹을 저는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더블 체킹까지 한 거를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이 K방산이 A+는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A0입니다. 그러니까 A0 등급이니까 더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A+급 미국 방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방위비 지출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국방 예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양이에요. 양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확보를 보통 한 다음에 무기나 무기 체계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고사양으로 좀 업그레이드하는 게 보통의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분절화의 기간, 탈세계화의 기간 동안 방위비 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이런 시점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고사양 고가격의 그런 제품보다는 적당한 사양에 적당한 가격의 방산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의견을 좀 교환한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또 여러 가지 방위산업 섹터에서의 실적 기대감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좀 생각이고, 어쨌든 긴장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방위 산업만큼은 조금 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 시장에서. 뭐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토론이니까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래요? 부분이어서 네. 가격이나 납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경쟁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성능은 미국게 이제 좋긴 하겠죠. 네, 네.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납기라든지 그다음에 기구 같은 그리고 방산 그 특징상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유지 보수도 해줘야 되고 맞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을 안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고 해요,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유지 보수라든지 그런 사후 관련해서 뭐 AS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납기 준수 의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들을 다 했어요. K방산 말고 소위 건설 산업에서. 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화공 플랜트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해외 수주가 많이 늘어나는 구간에, 예를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 이런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화공 플랜트 만들고 도시 건설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발주했을 때보다 확실히 납기 준수를 명확히 해주고, 그리고 뭐 AS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발현된다는 것을 이미 체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 산업만큼도 AS라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니까, 또 납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나름의 고품질이고, 뭐 A 플러스 등급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K방산이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 수출액이라는 면에서도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 뭐 그런 것들도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정말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펼쳐놓고, 책을 펼쳐놓고, 여러 산업을 또 여러 트렌드와 함께 믹스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조언 한마디 이렇게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그 국내 코스피 뭐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려가지고 그 네. 부분을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겠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사실 올해는 약간 박스권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면은 이제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단 뭐 여러 가지 이익 기대치라든지 작년에 오른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한다면은 딱히 뭔가 위로 방향성이 확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요.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대선을 앞두고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네. 특히나 이제 여기에 더 영향을 주는 변수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이 엇비슷하다. 그거 더 실하겠죠, 사실. 그렇죠. 어느 한쪽이 되게 많이 치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불확실성이 좀 약화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들어서 약간 다시금 물가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여전히 그 주거비인가요? 렌트비? 이런 네. 부분이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핵심 서비스 물가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아직 약간 좀 간과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은 10년물 채권 금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네.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그 다음에 뭐 2년물이나 단기물 같은 경우에 그보다 좀 낮죠. 그 다음에 10년물은 더 낮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인플레가 생각보다 더 안 떨어져가지고 뭔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진다라고 한다면은 네. 갑작스럽게 또 10년물이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10년물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2년물보다 높아야 되는 거고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내려갈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또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한번 출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뭐 투자 전략이고 생각은 뭐냐면은 뭐 지금 뭐 AI 되게 핫하고 막 뭐 자고로 뭐 몇십 프로 올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막 전 재산을 다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런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이제 빠지면서 좀 출렁이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유적인 그런 현금을 마련해 놓으셨다가 실제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좀 싸졌을 때 뭐 들어간다든지 네. 약간 그런 투자 전략을 올해는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참 좋은 의견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마지막 조언까지도 너무 좋았고요. 이 경임남과 토론합시다라는 시리즈예요. 제 채널에서. 네네. 토론 시리즈인데 토론 이렇게 처음 참여해본 소감 어떠세요?
근데 이게 혼자만 얘기하는 것보다 안 그래도 약간 의견을 좀 주고받고 네. 하니까 훨씬 더 밸런스적인 측면이나 예. 저도 이제 말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소감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 토론을 통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이 대한민국 산업지도 펼쳐보듯이 확인할 수 있어서 저도 도움이 됐고,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여러 것이나 메가 트렌드나 이런 트렌드와 함께 산업 섹터별 어떤 특징들을 같이 조합을 맞추면서 들으셔서 좀 도움이 더 되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으로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다고 다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그것을 결정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 리포트를 읽고 또 세미나를 시청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표하는 곳까지 길 잃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나침판처럼 작용되길 좀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게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해당 내용 남겨드리겠습니다.